계엄령 이후 이제 국힘과 윤석열에 대한 이 분노와 이 말도 안 되는 이 폐악질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효 기간이 이번 지선까지였다. 그러니까 지선 이후로는 정말 윤석열 계엄령 이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제 성과, 공적 이런 걸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텐데 이제 그 시효가 다 끝난 거를 이제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윤석열 덕을 보는 기간이 끝났다. 개헌사항, 헌법 개정을 하자고 저희가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는 이유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이번이 좋은 계기예요. 그 마침 청년들도 화를 냈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너희들은 관심 없니? 그런데 아니 정말 관심이 있더라고. 공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상식 문제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힘들이 모으는 계기가 됐으니 한가하게 무슨 부정투표니 뭐 태극기 부대니 뭐 이렇게 왜곡되지 말고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양당 정치의 한계가 계속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양당 정치 계속 우리가 이제 비판했잖아요. 적대적 공생관계로 해서 서로 때려잡자 하고 서로가 반사 이익을 누리는 정치, 이것들이 이제 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개헌도 하고 선거법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양당 정치의 모순과 폐해를 정말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근데 그런 시점이 계속 지금 더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에 짬밥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치 짬밥입니다. 오늘도 제 우측에는요, 여의도 다선 국회의원이시자 또 변호사이신 문병호 문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요, 여의도 정치 경력 30년 정치 정책 전략통이신 우리 정두환 정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좀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드디어 여의도래 우리 이 유튜브 수익을 낼 수 있는 1단계 이 모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와,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네. 저희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좀 덜 자극적이고 또 더 전문적인 정보를 담은 정치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과 구독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총 누적 횟수가 30만 넘었다고요? 네, 저희 조회수가 30만 원을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 조금 더 가열차게 나가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또 깜빡했네요. 저는 그 정치 경력 미천한 신지의 신짬입니다. 오늘 저희 제일 첫 주제는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입니다. 사실 이 지지율이 조금 걱정된다, 견고한 지지율은 아니다, 이런 평은 우리 두 짬밥러분들께서 주셨는데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57%,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51.5%인데요. 각각 그 긍정평가가 7%, 4%씩 하락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평가도 올랐습니다. 그 한국갤럽에서는 35%, 또 리얼미터에서는 44.2%가 나왔는데요. 왜 떨어졌냐에 대해서는 조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그 주요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거기까지 갤럽은 뭐라고? 그냥 잘 해버릴까요? 네, 분석을 했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왜 바꿨냐, 왜 하락으로 줬냐, 뭐 이렇게 참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요게 한국갤럽에서는 16%로 나는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 때문에 1위로 부정평가를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많았고요. 또 그 갤럽에서는 경제, 민생, 고환율 요 문제가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경제 문제, 또 지금 선관위를 비롯한 정치 문제가 주요 하락 이슈로 꼽히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번 선거를 왜 졌냐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걸로 느닷없이 쟁점이 없는 선거에 보수층을 결집하게 했다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제 워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크게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20대, 30대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울시장이 바뀌는 거기에 이제 말미에 나온 이 선관위의 부정투표로 처음 말해졌고 지금은 이제 부실 투표, 부실 관리 이제 그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세 번째는 좀 뭐랄까 팩트를 좀 정정할 필요는 있어요.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부 요인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가 감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관여하면 안 돼요.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책임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비가 안 와도 대통령이 책임이니까 그래서 좀 억울한 부분은 있을 텐데 하여튼 조금 이 정권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에 온 것은 맞다. 문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시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어차피 이제 이재명 정권의 원래 지지율이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 48% 남짓이거든요. 원래 갖고 있는 지지율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나름대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을 해서 그게 한 15% 정도, 10% 15%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건데 이제 그게 이번 선거 패배라기보다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제 그 수렴하는 원위치로 수렴하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사실 좀 현 정권은 억울한 면이 있죠. 사실 이번 현 정권이 뭘 잘못해가지고 뭘 새로운 걸 해가지고 뭐 선거관리 잘못된 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그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또 누적돼 왔던 것들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현 정권 하에서 선거관리 문제가 부각됐으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또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민생 경제는 부동산값 상승이라든가 또 지금 반도체라든가 일부 종목 빼놓고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책들이 별로 지금 시통치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민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라는 만약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이 이겼으면 또 올라갔을지 몰라요. 역시 이제 그런 선거라는 큰 어떤 그 이벤트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단점들이 부각됐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민주당이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높을 때는 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거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동조를 별로 안 해요. 나만 그런가? 이렇게 되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네? 하니까, 그래. 비판적으로 좀 도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여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 나온 것도 뭐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이재명 정권의 불안한 그 현재 그 기조, 상승 기조 이거에 대해서는 경고를 일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국민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자관 이번에 그 당청 갈등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이제 정권의 지지율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이제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분노와 이 말도 안 되는 이 폐악질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을 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효 기간이 이번 지선까지였다. 그러니까 지선 이후로는 정말 윤석열 계엄령 이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제 성과,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이런 걸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텐데 이제 그 시효가 다 끝난 거를 이제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허니문 생각이. 기간이 끝났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덕을 보는 기간이 끝났다. 덕 보는 기간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서 레임덕이 얼마나 빨리 올지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은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물론 리얼미터 경우에서만이지만요.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4%가 나왔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38%가 나왔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는 이 당에 대한 비판도 좀 크게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당과 그다음에 청와대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주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싸움이 더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설상가상으로 뭐 오늘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이제 당 안에서 건강하게 경쟁해야 될 관계지 전쟁까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로 꼽히시는 분들이 조금 꽤 있는데요. 뭐 딱 이렇게 요 그래프만 보면 김민석, 정청래, 우원식, 송영길, 김용민까지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5명.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일단 송영길 대표님 나오십니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세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자꾸 아니, 문자님께서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나온다고 하는데 좋은 선택일까요? 입각하지 않으면 나온다. 입각이 되면 안 나오고 나온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나오시기 좋겠다. 제 의견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결국 김민석 대 정청래 양자 대결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설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다. 이것도 저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안 나오는 게 좋겠고 혹시 이제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 선을 하게 되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출마해야 된다. 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이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당과 청이 너무 일체감이 있어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이 무슨 청와대 하수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당원도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되면은 약간 하수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나와서 할 말 하는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을 적극적으로 밀되 뒷받침하되 다만 혹시라도 청와대가 잘못 가면은 할 말 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나가면 저는 상당한 지지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렇죠. 안 나올 가능성이 뭐 저는 막판에 혹시 또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뭐 실익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안 나오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 송영길 대표가 의원이 나올 거라고 예견하십니까?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는 27년도 4월 총선에 28년이죠. 28년 4월 총선에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사활을 건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안 나올 거냐? 나온다고 합니다. 확률은 거의 99%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존의 논리대로 하면 새로운 정부의 1년 차에서 2년 넘어갈 때 당대표가 감히 대통령한테 개긴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정 대표는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대통령이 밖에만 나가면 일을 계속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각을 계속 세워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1인 1표제로 한 거예요. 당원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의 당원 구조가 50대를 정점으로 해서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은 아니고 약간 그 마름모꼴로 이렇게 돼 있어요. 40대, 50대가 압도적이고 30대, 20대, 60대, 70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40대, 50대가 과대대표돼 있고 이들이 민주당의 이제 주력 부대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이게 호남 중심으로 딱 돼 있습니다. 과대대표돼 있죠. 그래서 일반 여론하고는 늘 이렇게 비껴나가게 돼 있는 괴리 현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 있는데 1인 1표제로 하면 이 보정돼 있던 예를 들어 대의원이 12표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영남 투표는 가중치를 얼마를 더해줘서 계산하는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를 하면 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송영길 대표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거꾸로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송영길은 출마하는 걸로 돼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 논리가 궁금합니다. 어떤 논리시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대통령이 사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나 김민석 보내고 싶어. 당대표 시키고 싶어. 김민석 당대표는 공수처 특검법 해결해줘. 여기까지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명픽을 한 건데 당대표도. 송영길 대표는 3년을 고생을 해서 당대표가 되거나 대권 주자 반열이 되면 반드시 여기저기서 공격들을 해왔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 의해서 당해왔잖아요. 3년 동안. 네. 그래서 감옥도 갔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재판에서 무죄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겪고 돌아와서 바로 당대표를 나가야 되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일 큰 고민이 대통령이 픽한 김 총리가 돌파 가능한지 돌파한다면 본인 빠져도 된다고 보는 것 같고 안 되면 어떡하지? 피치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은 아까 우리 문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입각을 해서 좀 기여를 하고 싶고 하는데 그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원식 전 의장도 조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 의장님은 사실은 전통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국회의장을 하시면 정계를 은퇴하는 수순이에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지금 젊으셔. 그러니까 담장도 뛰어넘으실 수 있을 정도로. 저보다 지금 3년, 4년 선배니까 한참 나이라 아직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하시는데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나오시겠어요? 걸으면 되지. 뭐 나오진 않을 김용민 것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아요. 김용민 의원은 뭐 다음을 위해서 나오겠죠. 한번 예, 예. 청년의 패기 같은, 청년의 도전 같은 거. 젊으니까. 그런 아직 젊으니까. 거보다는 아마 정청래하고 런닝메이트로 뛰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김용민이 주장할 거, 김용민 후보가 이제 의원이 주장할 거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검찰개혁. 그 중에 보안수 사건 하나 남았잖아요. 그거 폐지. 이제 이걸 들고 나오고 정청래 대표가 그 이슈를 이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아까 말한 이런 당원의 국민과 다른 구성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까 얘기 잘 하셨어요. 윤석열 덕을 보는 건 끝난 것 같다 그랬잖아요. 1년. 그죠? 그러면 이제 2년 차는 숙제가 과거 청산, 내란 청산, 이거 다 봤잖아요. 막 무기징역도 받고, 30년도 받고. 그러니까 막 다 끝난 거라, 사실은. 국민들은 네 실력을 보여줘. 9,000포인트를 찍고, 누구는, 삼성 닉슨은 6억을 받는다는데, 나는 IMF 때보다, 지난, 그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 가 지금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막 70만이 논다고 하고 그리고 놈들이 6억을 받으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살려줘. 네 실력을 보여줘. 이거하고 당대표 선거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검찰 그거 보안수사권 폐지해줘. 이런 싸움이 되는 구조죠, 지금 구조 자체가. 그래서 국민들의 바람, 국민들이 이번에 표출된 바람하고 너무 다른 지금 프레임으로 주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수사권은 완전 폐지는 저희도 조금 법적으로 좀 무리할 수 있다, 조금 악영향을 조금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평을 또 주셨었던 거기도 하니까요. 한번 그 차기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김민석 그 후보가 약한 지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더 해주실 말씀이 조금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김민석 총리는 제일 약점이 그때 정몽준, 노무현 두 분이 그 대권 경쟁할 때 정몽준 편에 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변절자다 김민세라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 그렇게
본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네. 벌써 뭐 오래전 얘기고 또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2002년도 사건이구나. 이명박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정무 기능이 이렇게 취약할 수 있냐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야당은 뭐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뭐 서로 개파 간에 굉장히 극하게 대립할 수도 있고 서로 싸움밖에 할 수 있는데 여당은 일단 대통령이 일단 주인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서 얼마든지 당하고도 대화를 좀 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당청 간에 갈등이 노용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이건 굉장히 정권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노용되진 않았죠. 그때 이제 당 안에서 조금 조용하게 약간 비선처럼 쥐락펴락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을까요? 쥐락펴락이라고 뭐, 하기 좀 그렇지만 좀. 문재인 정부는 아주 안정적으로 출범을 했고 거기에 맞상대로 달라드는 세력이 초반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상하게 문제가 된 게 저도 30년 동안 처음 보는데 집권 1년도 안 되고 한 6개월 지나자마자 집권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창을 들기 시작한 건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아니 이게 뭐야 왜 지들끼리 싸워 우리 그 내란 청산한 다음에 우리 먹고 살게 해준다며 대통령은 잘하네 뭐 트럼프도 맞상대 잘하고 근데 왜 당대표는 자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지 이런 거를 지금 한 6개월 딱 보고 나니까 정작 내가 자기 대통령 되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걱정하신 것도 그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됐어. 근데 대통령이 원하는 게 하필이면 공소추서 특검을 하래. 그럼 그거를 밀어붙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동의해요? 동의하겠죠. 아니, 그 국민들이 동의하겠냐고. 동의를 못하죠. 아니, 네 재판, 네 손으로 특검 임명해서 없앤단 말이야. 이러고 또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또 야당은 먹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극한 대결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청와대, 이제 여의도 출장소가 되는 거고, 민주당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도 이제 문제가 되고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사실은 송영길 대표의 또 다른 고민은 그 지점이더라고요. 내가 다 지지하고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김민석이 돼서 그 일을 하면 이게 괜찮나? 아니 이게 민주당 당원분들한테는 어쩌면 좀 가장 처음으로 최근 들어서 어쨌든 1인 1표가 됐으니까 좀 중요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더 자신의 표의 가치가 무거워지기도 했고 해서 만약에 이걸 보시는 민주당 당원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무소속이고 무소속이십니까? 예. 무소속이십니까? 무소속으로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해야 되는 선택이 뭘까요? 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이거 대통령 더 밀어주기 위해서 김민석을 뽑아야 되나요? 대통령 밀어줘야죠. 그렇죠. 그러다가 일단은 대통령이 중심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특검 이게 다 되고 이렇게 다 돼서 오히려 더 국힘을 살려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집권 1년 차고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 내란 청산 끝내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서 청년의 일자리 70만이 논대잖아요. 트라이도 안 한대잖아. 어디는 막 9,000포인트를 띄워서 난리 법석이고 막 6억을 받고 어디는 8일을 날리고 8시에 가면 문 다 닫았고 장사는 안 되고 이런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한가하게 자기 재판 걸렸다고 그거 특검 자기가 임명해서 그거 없애고 있거나 검찰 그동안 잘못한 거 많아요. 그래서 손보는 거 맞아.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보안 수사권 그거 없애냐 있애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난리가 나는 대립하게 만들면 그러면 정말로 국민들이 느낄 때 경찰에 다 맡기면 안심되십니까? 저는 못 믿겠어 경찰. 수사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누굴 뽑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당내에서 막아줘야죠. 예, 뭘- 적절하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미는 경우는 없었어요, 과거에. 맞아요. 다 그냥 입 다물고 아니, 마음으로는 윤석열은 했어. 윤석 둘이 나경원 막 그러니까 발라버리고. 윤석열하고 이재명 두 분이 한 거야 지금. 그 전에는 그전 대통령들은 누구를 지지해도 그냥 입 다물고 또 지지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안 보이게. 근데 이번 윤석열 때 노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했죠. 거기는 아예 못 나오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김민석을 민다라고 공식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게 상당히 하여튼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고. 그럼 저 네. 똑같은 질문은 문자님께도 드리겠는데요. 민주당 당원분들 지금 누구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간에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죠. 뭐 대통령 국가에 우리나라 같은 더군다나 제왕기 대통령 하에서 대통령 먹으려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잡으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이죠. 당은 어쨌든 간에 그 아래에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예, 수평적 관계가 완전 수평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이 할 말을 하고 대통령이 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당정 관계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제 여당이 마치 청와대 어떤 여의도 출장수처럼 되면은 견제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상당한 갈등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다음 이제 2년 후에는 총선이에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좀 민감합니다. 저는 공소 취소 특검법 청와대에서 밀어붙여도 국회의원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 통과되면 자기들 모아지 날아갈 수 있는데 네. 쉽게 저는 동의 안 할 거로 봐요. 네. 그래서 특히 후반기, 특히 총선을 앞둔, 특히 정권 후반기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시점이 당대표인데 상당히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무조건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정청래처럼 또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그 점에서 보면은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적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세력이 약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게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일단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려가 있고 정청래 후보 아니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원식 의장인데 우원식 의장님도 사실은 조금 개헌 논의 때 보면 저는 우원식 의장님 좀 아쉬운 게 개헌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 찍어지는 게 송영길 의원님이시네요. 네. 뭔가 민주당 당원분들의 좀 고민을 좀 깊게 해주시길 조금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원들 혹시 보신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 30년 동안 노태우 이후에 그 자료를 갤럽에서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보시면 1년 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1년 반 동안 힘을 딱 갖고 1년 반이 딱 지나는 시점에 50%가 딱 깨져요. 그 40%대로 내려가거든요. 그때부터가 이제 위험해지는데 그게 1년 반입니다. 이 정부로 말하면 금년 말까지.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한데 40%대로 딱 내려가서 고착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국민들이 그 부담을 다 가져야 되는데 이번 당대표를 선출하실 때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현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것의 목표가 자기의 집권이라 4년이나 남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민주당이 망하는 거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로 전략적 지점에 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정부는 아니다. 인력 면에서. 그 다음에 지역적 기반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DJ처럼 호남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지혜롭고 가야 되고, 오로지 윤석열, 오로지 검찰,
이런 단순한 논리로 가면 큰일 나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매우 전략적인 그 지점에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노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때려잡자 윤석열, 때려잡자 국민의힘.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그동안 해온 기조였거든요. 또 때려잡자 검찰, 때려잡자 법원 이거였는데 때려잡자 뭐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야당의 구호예요. 그 야당의 구호. 누가 그랬더라고요. 정청래는 야당의 최고위원을 했어야 된다. 맞아요. 대표감도 아니고 야당의 최고위원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때려잡자 뭐 하는 건 야당의 구호지 여당의 구호가 아니거든요. 국힘의 최고위원으로 빌려줘.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제 때려잡자 이런 건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어쨌든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네. 그 중에 이제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또 민생 경제 문제도 지금 그거 갖고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국민들과 관계없는 무슨 이념적인 거 가지고 그런 거 갖고 싸울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여튼 민주당도 각성을 해야 되고 대통령도 정무적인 판단을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정무 라인 혹은 정무 이 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글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쭉 정치를 키워온 분은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장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오르신 분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자치단체장 출신의 정치인들이 좀 소통에 조금 약해요. 이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뭐 참모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건 수직적인 어떤 소통이거든요.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들은 좀 수평적인 소통에 조금 더 능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국회의원을 많이 오래 하지 않아서 소통이 조금은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 내 자기 세력이 좀 취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보강할 수 있는 어떤 정무라인이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그 퇴임 후의 사법 처리에 너무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 특검법 같은 경우 임기 내에 추진 않겠다라는 선언을 과감하게 할 필요 있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또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또 국회 열리면 이제 그 특검법이 쟁점이 돼가지고 또 국회가 아주 크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검법 통과되면 저는 민주당이 망할 거라고 봅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차피 좀 어려운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감하게 끊어주면은 좀 더 이제 국회에서도 부담이 없을 거고 민주당도 이제 큰 부담을 더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다 더 민생이나 경제, 이제 청년 문제 이런 것들에 집착할 좀 더 주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왠지 이재명 대통령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고 또 길이 아닌 길은 걷지 말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피드백은 역시나 이제 발빠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라면은 아예 그냥 선수는 전광판을 쳐다보지 않는다면서 피드백을 전혀 안 했을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19일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거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어떠냐, 뭐 원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이름으로 직접 발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선관위 사태에 개헌이 좀 필요한 거는 사실일까요? 개헌을 건드려야지 선관위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 시스템이 나쁘진 않다고 봐요. 뭐 다른 나라에는 뭐 헌법에 선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던데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헌법에 규정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이제 중립성이에요. 중립성.
중립적으로 선거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헌법상의 독립기관을 안 두고 대통령이 또 관여하는 이런 식의 기관이 된다면 또 대통령이 관여하는 기관으로 되면은 그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좀 검토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헌법기구에서 빼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내부적인 개선을 통해서 뭔가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 정장께서는 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헌법상 독립기구로 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봐요. 오히려. 좋은 근데 제도. 전 세계 저 찾아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거의 아프리카나 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권력이든 상호 견제가 돼야 되는데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견제하는 권력인데 그 국회의원이 하필이면 본인이 좀 의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선거인으로서. 선거를 해야 네.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원에다가 감사 권한을 주자 하는 거는 헌법사항이긴 한데 감사원이 현재는 행정부 밑에 있어요. 대통령 밑에.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바꾸자, 법을 바꾸자가 일견 맞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헌법 체계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헌법을 만약에 손을 대시려면 감사원이 국회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그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비상임이 아닌 상임화 시키고 동일하게 감사원을 국회에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직무감사에 관한 건 행정부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밖의 감사는 국회가 갖고 있는 게 맞아서 헌법을 손을 댈 거면 이 양쪽을 다 손을 대는 게 맞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빠 찬스 써서 자기 자식들 다 취업시키고 네. 그 국회가 한마디 해도 바꿀게요 하고도 수년 동안 안 바꿨고 지금 이번에 드러난 뭐 투표용지가 부족하니 과정이 관리가 부실하냐는 게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누적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번엔 손을 대려면 아직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선거관위가 너무 뭐 인원도 많고 비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선거가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선진국은 이렇게 규제가 많지 않아요. 네. 자유롭게 많이 풀어놨고 그러니까 단속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에 관해서 규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하고 감독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비대해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규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뭐 종이 사이즈 그렇죠. 이런 근데 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손을 보려면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지역적인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관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하여튼 대대적인 개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감사원 얘기했는데 감사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때 감사원 보십시오. 그 유병호인가요? 유병호 그 사람 그 사무총장이 얼마나 감사원을 추락시켜가지고 분탕질을 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그런 대통령 치하 같으면 이 선거 선거관위를 감사원이 아마 감독이 한다고 그러면 뭔가 또 뭐 자기 멋대로 또 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공정성 문제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히 지금 헌법기관이라는 것이 무슨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견제를 못했다. 그거보다는 견제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복잡계라고 하는 뭐 시스템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하나의 레이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복잡계 안에서 레이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레이어에 각각 문제가 쌓여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맞아요. 그 지금 선관위 문제도 단순히 원 포인트로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이 헌법상에 있는 권력상의 구조의 문제, 그다음 내부의 규제의 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걸 주제로 많은 청년들이 조금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노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이 송파구에 있는 그 모여드는 청년들을 좀 대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윗세대 분들은 호칭 붙이는 걸 좋아하세요. 라벨 붙이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말을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뭐 예를 들면 뭐 남북 통일, 평화 이야기하면 너 빨갱이야? 뭐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역사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한 명이 어떤 주제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곧 국힘을 지지하는 것이냐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가릴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그래도 그 정당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많은 지금 청년들이 송파구에 집 모이고 하는 건 다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게 곧 민주당의 비판 혹은 그게 곧 국힘에 대한 지지 그게 곧 부정선거에 대한 지지, 뭐 부정선거에 대한 뭐 주장 뭐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년들은 이 절차와 제도를 어쨌든 지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 분들은 이제 어쨌든 민주주의를 이룩하셨잖아요. 이 제도를 만들고. 저희는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살아간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해진 이 체제 안에서 그걸 규칙을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반장 뽑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가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게 제도상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면 단 한 명이라도 자기가 그날 투표장에 가서 투표장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 찍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청년들의 그 합리적인 이야기다. 뭐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꼭 청년들이 나설 때마다 너 국힘이야? 뭐야? 뭐 약간 이런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광장에 나가보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청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일견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 선관위의 방탕한 혹은 아니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투표권 참정권에 대한 제한은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참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권리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나는 청년들이 이번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공정성 뭐 그런 걸 기치로 해서 정치 세력화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며칠 전에 그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퇴임을 하면서 퇴임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양당 체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청년들을 대변할 당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양당이 있지만 청년들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청년 중에 누가 리더가 나와야죠. 청년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이거를 정말 등에 짊어지고 앞장서서 싸우고 샤우팅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좀 그런 게 좀 많이 안 보이거든요. 청년들 중에서 정치적 리더라든가 좀 이런 사회 문제라든가 또는 공정성 이런 가치를 가지고 앞장서서 뭔가 열심히 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또 이제 거기 덧붙여서 저는 이제 원로들이 좀 마음을 비운 원로들이 좀 많이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마음 비운 원로들이 좀 의기투합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각 정당들이 뭔가 조금 올라오는 싹이 있으면 그걸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같고 국힘에서도 그렇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없다 이 소리가 결국 나오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요. 다 동의합니다. 거대 담론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똑같이 느끼는 좌절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부실해서 투표를 못한 것도 있고 한쪽에서는 내가 찍긴 찍는데 너무 좋아서 찍는 것보다
저 새끼가 안 돼야 돼서 할 수 없이 찍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이 양당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나머지 당이 좀 찌그러져 있으니까 후보도 못 내주고 그러니까 내 선택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요. 또 어떤 선거제도는 달랑 한 지역에서 2명 딱 나오니까 가 찍고 뭐 그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그래서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소선거구제를 지역주에 결합되어 있는 이 선거구제를 국민들이 누구나 자기 의견이 표출되는 게 수용될 수 있는 그게 담아질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선거를 통해서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이. 그래서 개헌얘기가 나와서 선관위 개혁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선관위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감사원에 두자. 감사원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행정부에 있잖아요. 감사원 국회에다 보내고요. 다른 나라들처럼 선거법 바꿔주고요. 선거법은 국민들의 의사가 100% 반영될 수 있는 그 비율대로 딱 의석이 정해질 수 있는 이번에도 봐요. 503명은 투표도 안 했죠. 그 다음에 65%인가의 지지로 8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의사하고 상관없는 선거제도 이거 과감하게 바꿔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개헌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자고 저희가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는 이유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이번이 좋은 계기예요. 그 마침 청년들도 화를 냈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너희들은 관심 없니? 그런데 아니 정말 관심이 있더라고. 공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상식 문제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힘들이 모으는 계기가 됐으니 이거를 한가하게 무슨 부정 투표니 태극기 부대니 이렇게 왜곡되지 말고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더 나가서 저는 대통령한테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집권 세력에 부탁하고 싶은 게, 유능한 대통령이 나왔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까 그 김용범 정책실장은 역대급 호황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 덕을 사실은 한국이 많이 보고 있어요. 단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만들면서 중국을 봉쇄하는 바람에 우리의 이 막강한 제조 능력 그리고 반도체의 능력 이걸로 막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양극화가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초국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피해자가 연령으로 보면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라 저희 때는 우리 세대는 그래도 결혼하면 애 낳고 요만한 집을 요만큼씩 전세서를 키우고 키운 걸 더 이런 기회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 높은 구름 속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집값 내 인생을 거기에 허비해야 되는 거고 어쩌다 줄 잘 서면 반도체에 가면 6억이라도 벌고 이런 양극화 현상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될 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AI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불가피한 양극화, 초극화 현상에 대해서 특단한 조치를 해야 되고 대통령은 기본사회라는 개념도 갖고 있었던 분이니까 그리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그런 AI와 관련한 기본소득 이런 문제제기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좋은 상황을 이런 양극화, 초극화를 극복해내는 이런 데까지 좀 진척이 돼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너무 깁니다만. 빨리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임기 끝나고 감옥 갈지 몰라 머리에서 치우세요. 성공하면 다 없어집니다. 네, 성공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개헌 논의가 이렇게라도 진척이 되어서 많은 그 개헌론자들 그다음에 또 그 정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희망을 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숨을 거시는 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힘의 장동혁 대표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입원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리고 또 아니 3월에 분명히 그만둘 거다, 5월에는 그만둘 거다 했는데 벌써 6월 20일까지 왔고 지금 안 사퇴할 거다, 내년 2월까지는 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가는 걸 이유가 바라보고 뭡니까? 이유가 있는데 국힘 당원 당규상 그 당대표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기고 이제 자리에서 떠나면 임시 전당대회를 2달 안에 열어야 되는데 그때는 잔여 시기만 당 대표를 하게 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6개월 이하만 남는다, 그러면 새로 뽑힌 당대표는 그냥 2년 임기를 다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꼴 총선 때 이제 공천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바라보고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좀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계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기 6개월, 내년 2월이죠. 2월 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은 새로 뽑힌 당대표가 내년 8월까지밖에 임기가 안 되고, 네. 내년 2월 이후에 사퇴를 하면은 이제 그 당대표가 2년을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대표를. 그런 이유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만 안 둔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장동혁 대표도 제가 볼 때 지금 물러나는 게 모양이 좋아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어쨌든 간에 참패할 걸로 봤는데 그것도 참패는 안 했잖아요. 일정 절반의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장동혁 대표가 뭐 나도 좀 기여했다라고 해서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러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장동혁도 나름대로 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는데 본인이 크게 생각해서 물러났다, 이렇게 하면 패배자로서 물러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물러나면은 만약에 선거를 참패해서 물러나면은 패배자로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물러나는 건 사실 패배자로 물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얼마든지 명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본인이 이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뭔가 당력을 총 집결해서 해도 뭐 지금 정부 여당하고 싸우기가 버거운데 장동혁 대표가 버티고 있으면 총 집결이 안 돼요. 그게 문제죠. 근데 또 장동혁 대표로서는 최근에 또 당 지지율이 올라가서 좀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좀 더. 그게 뭐 지가 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말을 보태주는 것조차도 아까운데, 장동혁 대표의 힘으로 지금 버티는 게 아니고 보니까, 네. 장동혁이 아닌 한동훈 포비아 현상 때문에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돌아오면 다 죽을 거야. 지난번에 쫓겨날 때 편을 안 들어준 사람까지 다 죽을 거야. 이게 이제 다 나경원부터 해서 뭐 옛날에 소위 실세들, 거기다가 이제 영남의 실세들, 영남의 의원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러나 저러나 놀고 있어도 국회의원 돼, 뭐 그 공천만 받으면 돼,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한동훈이 오면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고 우리는 죽을 거야. 이 힘이 지금 이제 거꾸로 장동혁을 못 나가게 하는 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때 가서 그때 시점 좀 되면 한동훈이 당대표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빨리 해서 한동훈 들어오기 전에 차라리 당권 알아서 가져가는 게, 그리고 어차피 한동훈은 돌아오게 됐고, 왜 총선을 치르려는 수장이 지금 장동혁 갖고 되겠냐고요. 서울시장도 오지 말라는 판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막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하는 말처럼 정해져 있는 수준인데, 민주당은 좋겠죠. 장동혁이 버텨주면 야당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힘들어요. 뭐 견제라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다 공소특검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든지, 그 보안수사권 그거 완전히 없애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대변이라도 해줘야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말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릴까 봐 그래도 야당이 있어야 되니까 자꾸 말을 보태는데, 장동혁이 할 일은 빨리 그만두는 게 국민들을 위한 일 아닐까. 네. 장동혁의 빠른 사퇴가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희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해주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아니 뭐 특별한 거보다 정동혁은 어찌 보면 이제 자기 실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자리를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거 당대표 한 것만 해도 한 것만 해도 정말 내 수준은 감지덕지다 하고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도 앞길이 좀 앞으로 상당히 좀 순탄치 않을 거다. 민주당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고 국힘도 지금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양당 정치의 한계가 역시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양당 정치 계속 우리가 이제 비판했잖아요. 적대적 공생 관계로 해서 서로 때려잡자 하고 서로가 반사 이익을 누리는 정치 이것들이 이제 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개헌도 하고 선거법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양당 정치의 모순과 폐해를 정말 피부로 느껴야 돼. 근데 그런 시점이 계속 지금 더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뭐 제3지대를 또 다당제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뭐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이 저렇게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만시창이 되는 과정이 나쁜 건 아닌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답답하고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당 정치가 극도로 추락할 만큼 추락해야 더 좋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빨리 양당의 이런 꼴불견 정치 이런 것들은 빨리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일 각성할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빨리 좀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 여당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 좀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정치력을 키우고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짬발러 분들의 좋은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공천권이라고 하는 요거 자체가 좀 문제다. 한 사람한테 많은 권한을 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갖기 위해 그 당내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싸움과 이 정치 권모술수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왜 절대 반지 있잖아요. 절대 반지 생각이 좀 나네요. 절대 반지를 결과적으로 깨부셔야 이 악의 근원이 사라지는데 이 당 내에 있는 이 좀 잘못된 한국식 공천권 문제도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나면서 저희 정치짬밥을 이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객관적이고도 중도적이고도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시선을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